미국의 정치사를 할 겁니다. 이전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고, 미국의 독립전쟁 배경을 보면요, 버지니아 왕조 시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영 제국이 최초의 국제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7년 전쟁의 전쟁 충당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각종 세금을 올립니다. 그래서 대표가 없다면 세금이 없다는 이런 기치를 내걸고 영국에게 대항을 해요. 영국은 이 당시에 계속 세금을 높여가는데 설탕법, 인지세법, 타운젠드법 뭐 이런 등등등이거든요. 근데 이게 공정무역 노행 논쟁이랑 비슷한데 식민지가 어떻게 착취당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거 사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게 1대1로랑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영국은 담배 무역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모든 담배는 영국 선박으로만 운반되어야 하고요. 무역 규제죠. 다른 나라 선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원재료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정책을 펼친다. 즉 원재료는 영국에 가져와서 영국이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하는 겁니다. 그건 중상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최대한 화폐가 들어오게 하려는 노력이에요. 담배 플랜테이션 농장주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런던 상인들에게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대출은 런던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런던에 갚아요. 그런데 여기에 영국 정부에 세금을 주고 무역 규제가 되어서 자유롭게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계속 남부들이 자유무역 바란 거예요. 그리고 중상주의, 즉 완제품을 수출할 수도 없고 원재료를 수출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착취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영국 안에서 담배가 계속 몰리니까 담배 가격이 떨어지는 정책이 됩니다. 그럼 수익성이 악화돼요. 그래서 농장주들이 부채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 이자를 어떻게 가져가냐? 담배로 가져갑니다. 이거를 담배 대신 커피로 바꿔보세요. 이런 공정무역 논쟁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에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착취 방법이 보통 이런 식이에요.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일제가 이제 남쪽 사람들을 대부분 이제 소작농으로 전락시킨 방법도 이런 방식이었죠. 자, 여기서 질문해보면 미국 독립전쟁을 어디서 주도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버지니아 사람들이 주도한 겁니다. 이거 바꿔 생각해보면 일제시대 때 식민지 소작농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들고 이러는 거랑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귀족이었지만 이들은. 그래서 남부 캐벌리어들이 주도를 합니다. 독립선언문들도 이 사람들 기반으로 나오게 됩니다. 플랜테이션 농장주가 대다수예요. 건국의 아버지 대다수는 농장주예요. 여기서 그 북부 쪽에 존 애덤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 사람이 농장이긴 하지만은 노예가 없는 사람이고요. 대다수는 플랜터, 농장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독립전쟁 시기 만들어진 버지니아 구어 중기가 이건데 그리스 로마 시대 느낌이 나죠. 그리스 로마를 이상적인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노예제가 최종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폭군은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독립전쟁 시기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왕조 시기가 나와요. 조지 워싱턴 버지니아 농장주 출신, 플랜터들이죠. 이 사람들 전부 버지니아 적혀있는. 그리고 존 퀸시 애덤스 청교도 쪽의 하버드 출신 엘리트들. 그래서 농장주 출신이지만 노예제도를 평생 반대하고 존 퀸시 애덤스도 그 아들이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단 한 명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버지니아 출신인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 제임스 멀러 모두 플랜테이션 농장주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버지니아 왕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토머스 제퍼슨의 집 몬티첼로 여기가 사실 토머스 제퍼슨의 농장이었습니다. 플랜테이션 농장이었어요.
북부는 왜 참여했냐? 여기에 존 애덤스가 인지세법에 반대하며 참여했는데 북부는 기본적으로 영국 청교도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북부는 그냥 영국과 계속 이어나가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영국 금융의 의존성이 심하던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부 안에서도 툭 튀어나온 사람이고 여기 버지니아 여기 농장주 귀족들 요 사이에도 툭 혼자 있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다른 사람과 화합하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예제도 또 저기 평생 비판하던 사람이잖아요. 화합하지 못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혼자 거의 따돌림 당하는 그런 수준이겠죠. 심지어 평생 노예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아들 이 존 퀸시 애덤스가 링컨의 노예 폐지 법적인 명분을 만듭니다. 대통령의 전시 군사 권한으로 노예 해방이 가능하다를 주장했고 그걸 링컨이 사용해요. 반란 지역의 노예를 해방한다. 거기가 어디다? 남부. 자, 미국 건설 이후 딱 두 가지로 대립이 되는데 주권을 중시하는 남부 버지니아. 고전적 자유주의죠. 농업 육성을 중시했어요. 중농주예요. 자본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토머스 제퍼슨이었습니다. 외국에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관세를 반대했고요. 자유무역을 지지합니다. 플랜테이션 농업, 특히 목화를 위한 노예제를 찬성했고 주로 성공에 기반 이신론입니다. 신은 창조했으나 세상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된다. 그게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리고 중앙은행을 반대했고 영토 확장을 지지하고 산업 기반은 농본주의고요. 자유무역을 추구합니다. 이게 영국에 있는 귀족들과 가장 큰 차이예요. 영국에 있는 귀족들은 곡물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장에 이 곡물을 보호하길 바랬습니다. 그 여파로 그 안에 있는 서민들은 굶어 죽고 비싼 것을 지불해야 되죠. 반대로 남부 버지니아 사람들 귀족들은 영국에 수출하길 바랬고 영국의 여러 가지 무역 규제를 대단히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부 귀족들은 자유무역을 바랐고 오히려 주권을 중시해서 연방 정부에서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구조를 바랬습니다. 이 기만 봐도 이해가 될 거예요. 폭군은 이렇게 될 것이다. 심지어 링컨 당할 때도 이걸 외치면서 링컨이 암살당합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방자치제죠. 자, 강력한 연방정부를 지지하는 북부 연방당이 있습니다. 존 애덤스, 존 퀸시 애덤스. 존 퀸시 애덤스는 민주공화당인데 그래서 제조업 상업 중심이고요. 이 지역은 왜냐하면은 청교도들이 기본적으로 상업가 그리고 금융가 그리고 상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가 중심이고 제조업 상업 보호를 위한 자유무역을 반대하고 보호관세를 지지하고 사실 영국의 의존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을 설립하기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보호관세, 자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관세를 지지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독점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즉 우리가 국적있는 경제학이라고 했는데 애덤 스미스와 완전 반대 개념입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나 마치 이런 독점 문제를 애덤 스미스의 주장을 수용한 것처럼 요구해요. 이게 제국주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독일과 미국이 제국주의적 집중 투자를 하면서 독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다시 현대 정부 시스템에서 다시 한번 반복한 게 뉴딜이죠. 이 제도의 특징이 전쟁 하나는 진짜 잘해요. 전쟁하는 진짜 잘해요. 그리고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최대한 외국으로 이 물자를 자기 내수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외국으로 이 물자를 좀 최대한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시장에 쓰고 싶어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강력한 연방정부 지지에 제조업 상업 중심 그리고 보통 제조업 상업 중심 특징이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여기 집중 투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는데
애덤 스미스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면서 이 곡물법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이러구나 그런 것들을 비판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교과서에서 잘못 배워요. 마치 그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에 의해서 이런 독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작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에서 상당히 자유로웠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은 계속 민간 자율로 맡겨두다가 결국 끝에 독일과 대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따라했으나 독일이나 미국처럼 그렇게 독점적인 자본주의가 나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서비스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분할되면 안 돼요. 자본의 집중 투자를 요구했기 때문에 영토 확장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국가 통제를 통한 집중 투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중앙은행도 설립하고 그러길 바랬어요. 대신 우리식으로 따지면 중앙집권제죠. 그래서 상당 부분 우리는 이것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상권 분립 같은 경우는 버지니아 플랜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미국의 양원제나 연방주의 체제, 미국의 대의민주주의도 여기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대 정도 되면 제임스 메디슨과 멀로는 중도주의적 입장을 취하기 시작해요. 이게 갈등이 점점 강화되어 가지고 여기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계산으로 극단을 방대하고 중용을 취하게 했는데 그것들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경제 기반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국가 정책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화를 촉진하고 싶으면 계획 경제 기반으로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고 반면 서비스업 경제는 B2C 이제 대중 소비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투자 금융과 규제 개혁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명확한 건 제조업 기반의 경제 자체가 강력한 중앙 집권을 요구하면서 전쟁 하나는 잘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북부에 계속 적용이 돼요. 정확히는 이제 남북 전쟁 때 적용이 되지만 이건 뉴딜 이후에도 적용이 되고 그래요. 근데 이런 제조업 기반이 워터폴인데 이런 중앙 집권 제도 같은 경우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색합니다. 그래서 정권 유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짓을 쉽게 저질러요. 그 대표적인 게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버지니아 플랜에서 나와가지고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선 아니 된다. 종교의 자유죠. 의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의 평화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집회의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 법을 제정하여서는 안 된다. 근데 요때는 아직까지 헌법의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헌법의 기준점으로 판결이 나고 그럴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기 버지니아 왕조는 고전적 자유주의에 가깝습니다. 노예제지만 사상의 자유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반면 하버드 출신의 애덤스 부자는 재단적인 지지를 추구했는데 중앙집권적 연방주의 존 애덤스가 뭘 했냐면 프랑스와 준전쟁 상황에 우려해서 외국인 선동법을 통과시켜서 언론을 통제합니다. 그냥 전쟁 날 것 같은 그런 위협이 있을 것 같아로 언론을 통제했어요. 전쟁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반정부 활동에 대한 통제기도 했지만 아직 전시도 아니었습니다. 이걸 사실은 제퍼슨의 지지 세력을 견제하는 목적이기도 했어요. 이 반발 덕분에 토머스 제퍼슨이 당선합니다. 그리고 이건 1801년에 폐기되고 언론 자유 제한의 나쁜 선례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권력은 견제 없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무색해졌어요. 토머스 제퍼슨이 여기서 이겼어요. 권력에 관해서는 그 어떤 인간도 신뢰하지 마라. 그 대신 그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헌법의 사슬로 묶어놔야 된다. 위에서 설명한 것들에 대한 요약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 애덤스, 북부 기반, 중앙 집권, 상업, 제조업, 그리고 토머스 제퍼슨, 농본주의, 남부 기반, 버지니아, 노예제. 자, 대다수 정치나 역사에 무관심한 사람은 대립 없이 하나로 협치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 자주 나오는 소리가 협치거든요. 이건 정치가 아니라 세뇌가 됩니다. 이런 협치를 하는 시기가 한번 와요.
왕조식 통제가 됩니다. 대립을 통해서 중용을 찾으며 그래야 밑에서 올라온 자들이 다시 장악합니다. 이게 권력자와 정치인의 차이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정치인은 대표자가 아니라 권력자가 되고 지배자가 됩니다. 정치인이 치열하게 싸우게 만들어야 돼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 싸운 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마베리 대 메디슨 사건인데 이제 정확히는 이제 그 존 아담스 2대 대통령 시기에 나왔는데 임기 하루 전에 법원 조직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연방판사 42명을 전부 연방파로 임명합니다. 정당이거든요. 연방파로 전부 임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토머스 제퍼슨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안 줘요. 임명장을. 그래서 그 중에 임명된 사람 마베리가 이제 그 당시 국무장관 메디슨에게 이제 대립을 하는데 나는 이거 임명장 못 받았다. 임명장 달라. 소송을 걸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마베리가 패소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연방대법원에서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소송을 그냥 기각을 해버린 거랑 똑같은 거죠. 즉 헌법 기반의 판결이 최초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연방대법원이 독립적인 건물도 없었던 시기에 이 이후부터 사법법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면 이거 뭐 헌법 위주로 돌아가게끔 이제 헌법 소원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됐고 연방대법원의 권위가 점점 독립되면서 강화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권 분립이라는 그 이미지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실현이 여기서부터 구현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토머스 제퍼슨 넘어가서 4대 제임스 메디슨, 요때부터 시작하죠. 요때가 미영 정쟁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립적인 걸 따라요. 근데 요 사람이 처음에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스 작성할 정도로 강력한 연방주의자입니다. 초기에는. 물론 버지니아 출신이긴 했지만 그래서 강력한 미국이랑 우리 버지니아들이 미국이란 거 영국과 결별하고 미국이란 독립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했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연방주의를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추구를 했는데 해밀턴의 연방단이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반연방주의로 됩니다. 반연방주의로 체인지합니다. 야, 이거 실제 구현하려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반연방주의자로 전환을 합니다. 야, 이거 해보니까 이거 북부 지네들만 이기주의하고 남부 죽이겠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일단 제조업에 투자해서 산업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을 어떻게 할 건데? 소비세, 연방세, 관세를 충당하고 우리를 이 제조업 산업화를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해야 됩니다. 뭐야 이거 남부 죽으라는 거잖아.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영국이랑 또 경제적으로 유대해야 합니다. 하니까 야, 씨가 안 되겠다. 반연방주의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계는 중도 노선을 취해요. 이 사람 시기에 미영전쟁이 터졌는데 이때 워싱턴이 점령당하고 대통령 하우스가 불타요. 요걸 하얀색으로 페인트를 칠했던가? 하얀색으로 칠했거든요. 불탄 걸 가리기 위해서. 그게 화이트 하우스의 기원입니다. 우선은 요때는 이제 북부와 남부뿐 아니라 서부가 생겨요. 이거 정확히 지금의 서부는 여기인데 이 당시에는 이때를 서부라고 했습니다. 나폴레옹에게 루이지아나를 매입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1803년에 매입했기 때문에 이제 제임스 메디슨 때는 이미 요 영토 시점에서 전쟁을 벌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루이지애나에는 이제 혼혈이 많은 곳이었고 카톨릭 도시 중심으로 또 크레올 문화라는 게 있었는데 자유국인도 있었고 혼혈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이 혼혈들은 백인으로 인정받아요. 그리고 4대 제임스 메디슨 시기 다시 독립 이후에 영국과 충돌을 합니다. 나폴레옹과 영국 사이에서 미국은 중립국이었는데 이때가 워털루 전투 직전이었을걸요. 워털루 전투 당시인가? 영국은 해상을 통제해서 유럽 대륙과 카리브해의 담배, 면화 수출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가격은 폭락하고 농장주들은 부채가 증가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그 당시에는 많이 이제 저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농작물들이 많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인해서 무역 피해가 커지고 그 와중에 영국은 미국의 상선을 강제로 징용하는 프레스갱을 행사합니다. 이게 상선의 무역도 방해하는데 프레스갱도 진행하니까 미국의 주권을 침범했다라고 해서 남부 쪽이 되게 반발합니다. 그래서 남부의 농산물 수출 의존도도 컸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쌓여가요. 근데 북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조 자체가 영국이랑 연대하고 싶고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독립을 하고 싶다 이런 의지는 잘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북부는 조선 해운업이 발달한 무역 중개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시기는 아니어서 영국과 무역이 굉장히 의존적이었는데 이 프레스갱의 대다수 사람들이 뉴잉글랜드 쪽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쓸데없는 전쟁이라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연방당이. 여기서 기업 자본주의의 차가운 면이 드러나는데 기업 자본주의만으로는 국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익만으로는 국가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국민을 지키지도 않아요. 결국 남부 북부 둘 다 무역에 의한 타격은 있었으나 남부는 손해를 보더라도 영국에 의존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부 개척 의지가 컸죠. 근데 여기에 서로 손해로 미리 쌓인 반감과 분노가 크기도 했고 다시 또 남부가 영국과 본격적으로 싸웁니다. 그럼 서부는 어땠냐? 루이지애나도 플랜테이션 농업지대였거든요. 도시 중심이긴 하지만 사탕수수 면화. 그래서 동일하게 전쟁 반대를 북부는 희망했지만 서부는 영국과 결별을 말했습니다. 왜? 인디언을 지원한다고 했고 실제로 테콤세가 미영전쟁 때 영국 편에 섭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과 루이지애나는 영국과 강렬하게 결별을 주장하고 북부 잉글랜드는 반전 여론이 강했고 쓸데없는 전쟁을 한다.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원래부터 영국과 연대를 희망했어요. 다시 독립전쟁에는 갔습니다. 독립 이후에도 영국의 간섭에 반발한 남부와 서부가 합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미국인이다라는 이미지가 없던 시기예요. 하나의 미국인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없던 시기입니다. 여기 이후부터 미국인이다로 이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지역이 갈렸고 서부 지역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거대 국가는 절대 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하나로 통합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굉장히 쉽게 잊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처음으로 워싱턴 DC가 영국으로 점령됐고 이제 채우기도 하죠. 대통령 관저가 타요. 이때 뜬 사람인데 앤드류 잭슨입니다. 자,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임스 멀로 이제 국무장관이자 전쟁장관이었거든요.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되는데 이 시대에 이전에 북부를 대변하는 연방당이 있었고 남부를 대변하는 민주공화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방당의 지지 기반인 북부는 반전 여론을 가졌고 전쟁이 종전이 되니까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비판을 받으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전례가 생기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 미국인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제임스 멀로는 제퍼슨 메디슨을 지지하면서 자기도 중도주의 노선을 택했는데 사실 메디슨 시기는 전쟁 시기이기도 했고 멀로 시기는 이제 전쟁이 이제 막 끝난 시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남북부 대립을 더욱 강화시키면 안 되는 데다가 남부 북부가 점점 대립이 강화되고 있던 시점이에요. 요거는 이제 저기 최후의 제일 밑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냥 우선은 이제 존 퀸시 애덤스로 넘어갈게요. 미국 3대 부패한 거래라고 불리는 걸 하는데 요분이 요때 이제 민주공화당 1당 체제 시점이에요. 근데 요때 앤드류 잭슨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습니다. 그리고 존 퀸시 애덤스 여기 보면 앤드류 잭슨이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거든요. 근데 존 퀸시 애덤스 보면 적은 득표수 그래도 2위입니다. 북부 뉴잉글랜드 지방 위주로. 그리고 클레이가
이쪽에 하원 의원 하원 의장이었는데 요렇게 지지를 얻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앤드류 잭슨한테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클레이가 애덤스를 지지 선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애덤스가 대통령이 됩니다. 앤드류 잭슨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뭐 대통령 뺏긴 거잖아요. 대통령 뭐 약탈당한 거잖아요. 정당 경쟁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지지 선언으로. 그래서 단일화 이룬 거죠. 그래서 앤드류 잭슨은 대중이 지지했으나 전통 엘리트들은 이 앤드류 잭슨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왜 반대를 했냐? 이 사람이 평민 출신이거든요. 최초의 평민 출신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정규학교 교육 거의 못 하고 독학으로 읽기 쓰기 법률 지식으로 변호사가 된 아일랜드계입니다. 그래서 북부 쪽에 하버드 예일 출신 지식인이 연방당 출신 요 사람들과 필라델피아, 뉴욕 이쪽 상공인들은 반발해요. 교육받은 엘리트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앤드류 잭슨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이제 동부죠, 동부. 주로 동부들. 게다가 이 정책은 버지니아 기반의 주권 중심 정책이랑 비슷했는데 연방의 정책을 줄이고 이 사람 하는 이야기 대사 중에 그거 있어요. 내가 은행을 죽였어. 이거 은행을 더 발달시키길 바라는 요 사람들과 완전 반대쪽에 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서부 개척지 플랜테이션 농장주의이기도 했기 때문에 반대로 남부 플래터 귀족 문화들은 더욱 반대했습니다. 왜? 자기네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농민 서민 지지라는 대중주의자가 계급 질서를 붕괴시킬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급 질서가 뭐냐? 요 당시에는 이제 판사라든지 공무원이든지 이런 거 귀족들이 하는 직위였거든요. 요런 거를 평민이 대통령이 되면은 뭐야 이거? 이런 직들도 평민들이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계급 질서를 붕괴시킬 거라 믿었습니다. 정부 직위 이런 것들을 빼앗길 거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안 싸우고 야합을 합니다. 그게 이거예요. 결국 뭐 권력욕이 돼버린 거예요. 싸워서 쟁취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안 싸우고 야합을 해서 저걸 대통령을 만듭니다. 앤드류 잭슨 기반은 개척지니까 중하류층 서부 민중주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에 이 사람이 스토리가 이래요. 미국 독립전쟁에 13세 때 지역 민병대로 참전하고 영국군 포로가 됩니다. 포로 시절에 영국 장교에게 구두 닦기를 거부하다가 흉터를 남았는데 영국 장교가 칼을 머릿속에 찔렀다니까 어쨌든 흉터가 남았대요. 그래서 독립전쟁 당시 모든 가족을 잃고 고아로 성장을 합니다. 이게 반영 감정과 애국심을 강화시켰을 거라고 다들 예상해요. 제가 이 미영 전쟁 이후 우리는 미국인이야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생겼다고 했죠. 인식이. 요 앤드류 잭슨 때 대중주의가 나오면서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대중선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1812년에 영국과의 전쟁에서 영웅이 되었고 테네시 개척지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검사되고 고등법원 판사로 역임했고 개척지 부동산 투자도 잘해서 자산가가 됐어요. 일해가지고 부동산 투자까지 했는데 그것도 대박이 났어요. 이 사람이 내슈빌 치킨으로 알려진 내슈빌, 테네시주의 주도, 여기가 정치 기반지입니다. 즉 자수성가형 평민 출신이에요. 중하류층에게 적극 지지를 받습니다. 특히 반영 감정이 있는 서부 개척민들에게 자기들의 이상적인 모델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미국 대통령 역사상 최상위권 부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독립전쟁에 참전한 대통령이고 고아 출신의 자수성가 부자에다가 이 앤드류 잭슨 서사에 되게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메리칸 드림의 최초입니다. 그래서 전통 엘리트들은 이걸 위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추앙거래죠. 사실 추앙거래까지 하면서 앤드류 잭슨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싸우게 만들어야 한다고. 야합을 저렇게 하면 저런 식으로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평가 악담이 공존하는데 원주민 학살이나 인종차별주의자. 근데 버지니아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의 관점으로 솔직히 저는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개척지 농장주의자. 미연정젠 시 인디언은 영국에 붙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컸겠죠. 그래서 애국심 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덧붙여 아직 결투가 있던 시절이라 결투도 상당히 많이 하던. 그래서 과거의 인물을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옳다 그르다 뭐 이런 식으로 재해석하고 판단하는 건 역사를 보는 실수에 가깝습니다. 우리 그런 식으로 따지면 조선시대를 봐도 저 어떻게 나라가 저렇게 돌아가나. 그런데 그 시대의 최선의 선택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포퓰리스트로 비판하기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의 시대, 즉 대중정치를 연 대통령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정치였는지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엘리트 올리 정치이면서 모든 공무원이나 판사 이런 직업들도 엘리트들이 장악하던 시기입니다. 귀족들과 엘리트. 그래서 바꿔 말하면 서민 대통령 이미지예요. 포퓰리스트라고 비판하지만 반대 진영이 이래요. 버지니아 왕조와 귀족들과 북부 하버드 엘리트가 갈라먹어요. 그래서 잭슨의 반대는 전통적인 엘리트 지식인 귀족 정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중민주주의의 시작이면서 백인 성인 남성의 보통 선거권이 이때 도입되었고 정당 정치나 후원이 이때부터 시작되고 대중집회, 선거 유세도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 즉 우리가 지금 보는 현대식의 선거 방식과 유세 방식이 이 사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 중심 체제로 이때 시작되었고 미국은 국민국가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동부에서 서부로 정치 권력이 이동해요. 지금 이 시기의 서부는 이제 현재 내륙 중부에 속하는 중부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미국식 정치 체제를 따랐다고 하는데 영국의 정치 선거권 확대나 이런 것들은 제법 알려져 있는데 미국은 은근슬쩍 안 알려져 있어요. 한국에. 그 1820년에 30년 대부분주에서 재산 자격이 철폐되거든요. 그래서 1829년쯤 되면 미국의 성인 잭슨 시대에 미국의 성인 백인 남성 보통 선거권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영국은 언제냐? 1918년입니다. 즉 잭슨 대중주의가 만든 현상입니다. 그 잭슨 민주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영국과 달리 피를 보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 숙련 엔지니어가 되어도 지식인이 되어도 경영자가 될 수 없고 젠틀이나 귀족이 경영을 계속하거든요. 그냥 숙련 노동자가 끝나는 거지. 하물며 총리에 속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1829년 영국이 저때 불법 노동조합으로 되던 시기 아닌가? 그렇군. 32년 이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아가 개척지에서 자산가가 돼요. 영국은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대중선거가 나와요. 고아가 개척지에서 자산가가 되고 심지어 대통령이 됐습니다. 탑이 됐어요. 그리고 대중이 지지하고 선거에 참가했고 어디서 시작해도 최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기 전에는 여러분 남북전쟁 시 청교도들이 북부에서 승리해서 아메리카 드림의 기반이 되었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북부 지역 대부분은 연방제를 발했습니다. 잭슨은 연방제를 축소시킨 인물입니다. 즉 반대 진영이죠. 그래서 이 귀족 엘리트 정치와 맞서는 대중주의, 고전 이걸 잭슨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던 미국의 시대, 자수성가 대통령도 나오는 시대가 1829년입니다. 영국은 1차 선거법 개정도 안 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식 정치체제를 따랐다. 개천에서 욕 나오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포퓰리즘에서 발전됐으나 이런 대중주의, 이거는 고전적 자유주의, 이 잭슨 민주주의는 별개의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민주당 상징,
이 당나귀의 상징이 잭슨을 비꼬던 이야기를 수용하면서 잭슨이 야, 당나귀는 이제 성실하고 인내심이 있는 동물이다 라면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미국의 당나귀 민주당 마크가 이때 시작되고 1828년 네, 요때 민주당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귀족들은 빅텐트를 형성해야죠. 동맹해야죠. 저 앤드류 잭슨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휘그당이 나옵니다. 영국이 휘그당을 따라한 건데 영국의 휘그당은 토리당, 저 귀족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영국 따라하는 것들은 이제 뭐 잭슨을 강력한 왕권처럼 취급하면서 잭슨의 빅텐트로 휘그당, 귀족들이 만듭니다. 귀족과 엘리트들의 야합이죠. 제가 말했죠. 협치하면 지랄 맞아진다고. 그래서 이 휘그당의 주요 지도자가 위에 아까 하원의원, 사위했던 헨리 클레이입니다. 이 휘그당이 있을 때 뭘 했냐면은 남부와 북부의 대립을 잘 조율했어요. 헨리 클레이가 그걸 잘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죽고 난 다음에 북부와 남부로 갈라집니다. 노예제 폐지 지지자들은 자유토지당 그리고 반노예제 민주당원들이 다시 합쳐서 빅텐트를 형성해서 공화당이 돼요. 그런데 남부 휘그당, 예, 여기는 뭐 잭슨주의 쭉 이어받아서 노예제를 추구하는 민주당이 됐죠. 그래서 헨리 클레이가 있을 때 노예제 문제를 중재했는데 그 갈등은 더욱 강화돼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는 구도가 시작이 됩니다. 공화당이 이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노예제 빅텐트, 반노예제 빅텐트인데 반노예제 빅텐트, 북부 특유의 연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상공업과 자본 축적을 중시하는 산업화를 추구하는 공화당에서 첫 대통령을 탄생시키는데 그게 링컨입니다. 그 링컨이 뭐냐? 앤드류 잭슨과 대립되는 이미지입니다. 같은 독학 변호사예요. 동일한 점 서민 출신이고요. 정규교육 부족을 극복하고 독학으로 변호사 됐고 앤드류 잭슨은 인종차별주의자지만 링컨은 반노예제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서부 개척지 출신도 똑같아요. 열악한 곳에서 통나무집을 자라 육체노동하면서 자수성가했던 서민적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통나무집에서 백악관까지 이런 책이 있어요. 단지 잭슨과 차이는 잭슨은 군인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도덕적이고 자기개발에 노력하는 지적인 이미지를 추구합니다. 즉 잭슨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해서 자기식으로 이미지를 추구해서 이미지 정치를 해요. 이게 링컨입니다. 뭐 똑같이 자수성가인데 서민 배경에 자기 개발하는 자수성가형 정치인으로 보여요. 아메리칸 드림의 시작입니다. 미국식 성공신화가 만들어진 배경이고 잭슨이 운이었다면 두 번째는 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통 사람 이미지, 엘리트보다 성공 스토리를 중시하는 거, 네가 어디 출신인가 보다 성공 스토리가 더 중요해. 그리고 자수성가의 정치적 자산화, 이 정치활동이 지금도 이어집니다. 최근에 이런 이미지를 보면 힐빌리, 미국의 백인 하층민 출신, 흑수저보다 더 심해요. 부모가 마약 중독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오바마가 방치한 오피오이드 문제인데 제약회사들이 이건 중독성 없습니다 하면서 광고 계속 때리고 그래가지고 넘어갔는데 우리는 이 정치 문화가 이어져 내려온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남북전쟁으로 넘어가도록 하죠.